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의 귀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께 5월이 가기 전에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인물을 다룬 전기,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입니다. 이 책은 1988년에 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올해 2월에 2020년 2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베티진 리프턴이라는 인물은 25세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리스 신화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각색하려고 연구를 하던 사람이고요. 또 남편과 일본에 지내는 동안 동화를 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아이들, 그런 희생 실태를 조사하고 또 고아와 입양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권익 옹호라는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이 책 야누시 코르차크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978년에 작가는 처음으로 코르차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가을에 남편이 나치 의사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남편과 뮌헨에서 지내면서 연구를 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도 동화 유대인이자 미국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코르차크를 연구하면서부터 진지하고 또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르차크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또 코르차크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책을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위인의 삶은 전설과 같다. 고되지만 아름답다. 이런 작가의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말처럼 야누시 코르차크의 삶은 정말 고된 삶이었고 또 그만큼 아름다운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 야누시 코르차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헬리크 골드 슈미트입니다. 그래서 유대계인으로서 또 폴란드인이었고요. 이분이 필명으로 이제 작가였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필명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누시 코르차크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고트, 노의사 이런 이름들을 여러 가지 쓰고 있었는데요. 본명은 헬리크 골드슈미트, 또 필명은 야누시 코르차크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계 폴란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란드는 카톨릭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국가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또 할아버지가 하스칼라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는데 이 하스칼라 운동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전통만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세속에 동화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나 그 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또 민족적인 뿌리는 유대계이지만 또 그 사회에 정착해서 또 이렇게 같이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화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직업은 소아과 의사이자 군의관이기도 했었는데요. 군의관으로서 3번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러일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셰비키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그 폴란드의 상황이 워낙 역사적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러일 전쟁에 참전할 때는 군의관으로서 폴란드의 군의관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뭐 거기에서도 폴란드가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러시아 군대로 징집이 됐고요. 또 세 번째는 볼셰비키 전쟁을 치를 때 폴란드 육군으로서 또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의 전쟁을 자기의 몸소 겪어낸 인물이기도 하고 그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에도 전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소아과 의사이자 이제 군인으로서의 또 군의관으로서의
이분의 삶이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작가이자 잡지 발행인으로서의 일도 아주 정력적으로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작가로서는 평론, 또 교육에 관한 글, 동화, 또 일반적인 소설 같은 문학 글들을 썼는데요. 이렇게 작가로서도 폴란드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발행하여 특히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발행해서 또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육자이기도 했고요. 또 고아원을 운영한 고아원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노의사라는 또 이름으로 출연해서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폴란드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고 그 시대가 어땠길래 이분의 삶이 이렇게 고되지만 아름다웠나, 왜 그렇게 고될 수밖에 없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1795년부터 1918년까지, 즉 19세기를 프로이센, 또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3국이 분할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외세에 또 탄압, 침략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었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와 이렇게 소련과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분단이 됐었던 그런 역사와 또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945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이 됐고요. 1947년에 공산당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1981년에는 민주화 운동 끝에 자유노조 운동이 확산되었고 1990년에는 우리 귀에도 좀 익숙한 바웬사라는 대통령이 첫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들의 수많은 침략과 또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나라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 와중에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고 또 1990년에 민선 대통령이 뽑히면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유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폴란드 지도를 보시면 폴란드는 독일과 체코, 우크라이나, 스웨덴 이런 여러 유럽의 국가들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침략을 또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의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표시를 해가면서 읽고 또 필사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읽으면서 좀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기 어려운 책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고통스럽고 힘든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정말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또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책 속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이분의 청소년에서 청년기까지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청소년기에 이렇게 유대인의 집안에서 또 동화 유대인이자 폴란드인으로서 이제 그래도 가난하지 않고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정신병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또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이분의 삶을 보면 독서와 글쓰기에 열중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바르샤바 근교에 있는 러시아 김나지움에 다녔는데 학교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보다는 독서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책만 존재했다. 이렇게 책에 집중해 있다가 본인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생각했던 것들, 또 읽은 것들을 일기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일기 형태로 글을 쓰다가 이를 손봐서 훗날 나비의 고백이라는 짧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런 그 일기가 소설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글쓰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재능도 있었지만 워낙 생각하는, 좀 사유를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남기는 습관 때문에 나중에 작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기에 야누시 코르차크의 고민은 카톨릭 사회인 폴란드에서 동화 유대인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정신병이 있기도 했지만 이분도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내적인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뭔가 자신의 글을 남들에게 발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작가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보고 깨닫고 사랑하기를 도울 교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또 글쓰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읽고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고 깨닫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청년기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분이 작가로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할 무렵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너 지금 작가로서도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체호프는 의사인데도 위대한 작가가 됐어. 오히려 의사였던 덕분에 창작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어. 쓸만한 글을 쓰려면 진단가가 되어야 해. 또 의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이 노는 것의 본질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의사가 되려던 이유는 의사로서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쌓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또 내가 글을 더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글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한편으로는 작가라는 직업이 또 수입이 불안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작가라는 직업이 너무 불안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르차크는 학업과 언론에 글 쓰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또 2년에 걸쳐서 의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폴란드의 의대는 5년제였다고 하는데요. 코르차크는 6년 만에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의대를 졸업하고 유대인 어린이병원에서 상주의사로 근무하다가 또 군의관으로 징집이 됐고요. 또 1906년에 바르샤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폴란드 문학의 샛별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면서 부자들에게 진료비를 많이 받아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의료계의 로빈후드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의사로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한 다음, 그 다음 세상에 돌려보낼 때는 암흑의 세상으로 다시 아이들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 가난과 착취, 무법,
범죄라는 현실에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훗날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훨씬 더 우수한 의료 체계, 그리고 공공위생, 또 유아와 고아들을 보육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유학에서 돌아와서는 야누시 코르차크에게 또 나중에 고아원을 운영하게 만든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캠프 자원봉사입니다. 의대에 다닐 때부터 코르차크는 어린이 캠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벗어나서 아이들을 직접 상대할 기회였기 때문에 또 캠프에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했었고, 또 이때 겪은 일들을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이 캠프에서 코르차크는 아이들의 집단을 처음 접했고 교육 실무의 기초를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온순할 줄 알았다.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성격의 결함을 안고 자란 아이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린이들의 모습, 왠지 약하고 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거친 세상,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거친 아이들도 있고, 너무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자신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이 신문, 또 교사 대신 아이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하는 평가 방식이라든지, 또 어린이 법원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 캠프 봉사를 하면서 또 자신이 어린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을 더 가까이 접하면서 드디어 이 코르차크는 내가 고아원을 직접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아원을 차리게 된 데에는 또 스테파라는 인물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파라는 인물은 코르차크보다 8살 어린 여인이었는데, 이분도 동화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했지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고아 구호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자원봉사를 너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보호시설의 운영까지 맡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차크가 보호시설을 둘러보고 이따금씩 들러서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는 상황에서 스테파와 또 친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르차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보호시설에서 병원에서 봉사하는 동안 러시아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코르차크도 이렇게 작가로서 여러 가지 글을 썼었는데, 그것들 중에 또 러시아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글이 있어서 다른 작가들과 함께 검거되어서 수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러 아이들을 치료해준 덕분에 어떤 고위직 인사의 아이도 치료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탄원서를 넣어서 코르차크가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독지가 부부가 이 현대적인 시설을 가진 좀 규모가 큰 고아원을 설립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아원을 설립하면 이제 스테파가 운영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코르차크가 합류를 하면 내가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해서 고아원을 좀 설립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코르차크는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고아원의 원장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1910년이었고요. 이때가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고아원 원장으로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또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고아원 원장을 맡게 된 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코르차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선택한 길은 가장 빠른 길도 가장 편한 길도 아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택한 길이기에 내게는 최선의 길이다. 나는 그 길을 적잖은 수고와 고통을 치르고서야, 그리고 그때까지 읽은 책이나 남들의 경험과 의견은 하나같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 즉, 내가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 또 남들의 조언, 남들의 경험, 이런 것과 어긋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또 내가 택한 길이기에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 또 내가 선택한 그 상황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자신감이나 자부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참 부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을 어린이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이는 중요한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에게 성장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이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미지의 인간이 곧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을 합니다. 1910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경술국치를 당하던 그런 해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코르차크와 비슷한 활동을 했었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시죠. 바로 방정환 선생님인데요. 방정환 선생님도 코르차크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의 삶과 또 코르차크의 삶에는 이렇게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아주 비슷한 철학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발행했다는 점, 또 어린이를 위한 글을 썼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같이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코르차크는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어린이 공화국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 공화국의 주인이 어린이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권리,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졌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고, 또 어른의 말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코르차크의 고아원은 어린이 공화국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지만,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체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코르차크는 책 읽어주기 시간을 항상 가졌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잡지도 발행을 했고, 어린이들이 직접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 법원 같은 어린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집단에서 직접 평가하고 뭔가를 처분하고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을 운영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단호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존중받던 고아원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문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서 코르차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바깥의 세상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야만적이고 거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어떤 아이들로 키워서 내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코르차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책 속 문장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코르차크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대표적인 문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치가 바르샤바를 점령한 직후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참 이 책을 덮고 난 다음에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살에도, 인간의 엄청난 파괴성에도 강한 생명력은 계속 이어진다. 이 전쟁이 끝나면 누구도 창문을 깼다고 아이를 때리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 앞을 지날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395쪽에.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또 행동을 교정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쟁의 와중에 나치가 또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또는 힘없는 국가에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혼낼 자격이 없다. 심지어 아이들 앞을 지날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르차크는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지금 보호하고 또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치의 만행은 결국 폴란드 침공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또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또 게토라는 곳에 몰아넣고 또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결국에는 탄압하다가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게토 안에서 나치의 압박과 학살에 시달리고 또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남긴 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들,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조차 결국에는 게토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게토에서 다시 이렇게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과정까지를 코르차크는 모두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의 변화, 또 고통,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의 겉모습 뒤에는 염세, 절망, 분노, 반항, 불신, 원망, 동경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아원은 이제 양로원이나 자기 병에 애착을 느끼는 돈 많고 변덕스러운 환자들이 모인 요양원과 다를 바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게토 안에서 나치의 압박과 학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이제 정말 노인들처럼, 병에 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들처럼 자기 병에 애착을 느끼고 또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코르차크의 절망이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개령이 떨어질 무렵에 있었던 글입니다. 어떤 운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건 그 운명과 마주할 정신적 힘을 자신이 주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적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의식을 유지한 채 죽고 싶다. 아이들에게 무엇라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렇게 끔찍하게 나치의 압박 하에서 또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한 채 죽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작별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내 길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남기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짧은 글이지만 이 상황을 압축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글이 있었는데요. 가스실로 데려가는 기차를 타기 전날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빚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제 양식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입을 옷까지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인데요. 정말 먹을 것 하나가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상황에서 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누시 코르차크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행진인데요. 이 사진은 물론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고 재현한 부분이지만 코르차크가 실제로 이제 트레블링카라는 가스실로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려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한 독일 장교가 인파를 뚫고 코르차크에게 다가와 쪽지 하나를 건넸다고 한다. 첸토스의 한 유력 회원이 그날 아침 코르차크를 대신해 게슈타포에 탄원을 넣었고 그 결과 코르차크는 열애 허락을 받았지만 아이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르차크는 고개를 젓고는 독일 장교에게 가라고 손짓했다고 전해진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코르차크는 분명히 가스실에 가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가스실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어린이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사실 지금처럼 비교적 평온한 사회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전쟁의 와중에 러시아나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이나 또 나치 독일 같은 그런 국가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던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 코르차크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차크라는 인물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던 그 순간까지 자신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는 이 트레블링카행 기차를 타던 순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다. 살인 정권에 항거하는 침묵의 시위였다.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행진이었다. 네, 이 트레블링카라는 지역을 보시면 바르샤바에서 좀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해골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그렇게 캠프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가스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이 남서쪽 아래에 이 아우슈비츠가 보이고 또 바르샤바의 약간 북동쪽, 약간 위쪽에 이 트레블링카 수용소가 보이는데요. 이 수용소는 뭐 실제로 사람을 수용해 놓는 곳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몰아놓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아이들도 코르차크도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차를 타기 위해서 조용히 행진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기차에 타기 위한 행진이 아니라 살인 정권에 항거하는 침묵의 시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블링카에서 코르차크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사람은 있겠지만 그것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르차크와 아이들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또 훗날 이렇게 코르차크라는 이름이 또 이 사람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보기 싫은 광경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각각 코르차크를 자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코르차크를 카톨릭 신자로 태어났다면 지금쯤 성인의 반열에 올랐을 순교자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전설에 나오는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구원받게 한다는 36명의 의인 중 한 명으로 떠받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했어야 하는데 이럴 때 손을 내밀어준 국가나 사회는 사실 없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자기 나라의 위대함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행태들은 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트레블링카 수용소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트레블링카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와 달리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한때 이 자리에 있던 거대한 사육장은 1년쯤 가동된 뒤 일꾼으로 부리던 유대인 포로들의 반란으로 일부 불에 탔고 얼마 뒤 나치의 결정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파괴, 인멸되었다. 네,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이 트레블링카 수용소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긴 담벼락이 있고 또 좁은 막사 같은 곳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불에 태우고 했었는데 이 트레블링카 수용소는 아우슈비츠는 지금 뭐 기념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트레블링카 수용소는 남아 있는 것이 실제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블링카에는 추모비가 서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이제 기념탑 같은 것이 있고 주변으로 작은 돌들이 있는데요. 이 돌들이 여기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나라, 도시, 마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책 속의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좀 지나서 파헤쳐진 옛 수용소터에 넓은 추모공원이 조성되었다. 폴란드의 여러 채석장에서 가져온 1만 7천 개의 돌이 놓였다. 돌들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100만 명이 실려온 마을, 도시, 나라를 상징한다. 희생자는 집시 1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이었다. 100만 명 중에 1000명을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 유대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고 또 겪을 수밖에,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이 여러 돌들, 낮게 놓여 있는 작은 돌들을 보면 정말 이 희생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곳, 여러 곳에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횡한 벌판을 지키는 유령 보초들처럼 서 있는 1만 7천 개의 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돌 앞에 모여 섰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새겨진 돌이었다. 야누시 코르차크, 헬리크 골드슈미트,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새겨진 돌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코르차크에 대해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하시디즘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좁은 다리를 두려움 없이 걸은 사람이었다. 인생의 고비마다 도덕적 결정을 내려 행동의 등불로 삼은 사람이었다. 네, 책의 23쪽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좁은 다리를 걷는다 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유대교도 사실 좀 낯설기는 하지만 하시디즘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이 인생의 좁은 다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좀 검색도 하고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혹시 그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좁은 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문.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를 향하는 길이고 또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진 길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좁은 다리를 두려움 없이 걸은 사람이라는 말이 이 좁은 문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고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서 자신의 행동의 등불로 삼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위인의 삶은 전설과 같다. 고되지만 아름답다. 했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야누시 코르차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보고 관찰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노력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직접 마음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책의 정말 자세한 내용은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핵심 질문을 몇 가지 뽑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 책을 다시 읽거나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도 좀 어떤 토론의 주제로 삼으면 좋을 만한, 또 책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염두에 두고 또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질문으로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을 보면 그냥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불의하고 부정의하고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진짜 내 삶이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뒤돌아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또는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좀 별개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가 잘 성장하게 하려면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토피컬 리딩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같이 보면 좋을 영상이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정환 선생과 권정생 선생에 대한 EBS 에서 만든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뒤에 이제 같이 보면 좋을 영상으로 연관 영상으로 뜨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 권정생, 마치우 씨왕 1세 이 두 개의 책을 권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권정생 선생도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쓰시고 또 환경운동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권정생 선생의 일대기가 담겨있는 작은 사람 권정생이라는 책입니다. 단비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좀 어렵지 않게 또 감동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야누시 코르차크가 쓴 소설 중에 동화 중에 마치우 씨왕 1세라는 책이 시공주니어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 작가가 왜 이런 동화를 썼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코르차크의 어린이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정환 선생에 대한 책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책들이 많아서 좀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는 책보다는 이제 이런 영상 자료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같이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좀 옛날처럼 이렇게 말이 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동안에 구독자 수가 몇 분 늘었는데 제가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귀토리 책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